전망이 좋은 방. 에드워드 모건 포스터. 일부. 제한장. 베르톨리니. 아니, 시뉴라가 우리를 제대로 속인 거죠. 샬롯 이모가 말했다. 분명히 우리한테 남양방을 준다고 했잖아요. 전망 좋은 방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북향에다가 창밖은 온통 칙칙한 안들뿐이고 게다가 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아, 루시, 어떡하면 좋아. 게다가 말투까지 경박해. 루시가 덧붙였다. 시뉴라의 뜻밖의 말투에 루시는 당황했다. 아마 도시 사람인가 봐요. 루시는 식탁에 앉아있는 영국인들을 힐끗 쳐다보았다. 줄지어선 하얀 물병과 붉은 포도주병들이 그들 사이를 오갔다. 뒤쪽 벽에는 무거운 백자에 담긴 돌아가신 여왕과 개관 시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 그림들은 교회의 공지문 옥스퍼드 출신인 커스버트 이거 목사님과 함께 벽에 걸린 유일한 장식물이었다. 샬롯, 우리 지금 서울에 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다른 세상이 밖에 있다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너무 지쳐서 그런가 봐요. 이 고기는 분명히 육수 내고 남은 찌꺼기일 거예요. 샬롯 이모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불평했다. 저 아르노 강을 보고 싶었어요. 시녀라가 편지에서 약속한 방은 아르노 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잖아요. 시녀라, 정말 자기 할 일 제대로 안 했어요. 아, 너무 실망스러워요. 방이야 아무 데나 있으면 됐어. 샬롯 이모는 계속 투덜거렸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최소한의 전망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루시는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졌다. 샬롯 이모, 저를 그렇게 한심하게 보지 마세요. 당연히 아르노 강이 보이는 방이어야죠. 제 말은 시녀라가 약속한 대로 첫 번째 빈 방을 우리한테 줬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지. 샬롯 이모가 말했다. 루시의 여행 경비는 루시의 엄마가 지불했는데 이것은 루시 엄마의 상당한 아량이었다. 샬롯 이모는 그 점을 교묘하게 꼬집었다. 아니, 이모가 좋은 방 쓰세요. 절대 안 돼. 엄마가 나를 얼마나 혼낼지 몰라. 루시, 엄마는 저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듣는 사람이 안쓰러울 만큼. 그리고 솔직히 좀 짜증 날 만큼. 그들은 피곤했고 서로를 배려하는 척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손님들은 눈빛을 주고받았다. 저 사람들은 해외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교양 없는 부류구나 하는 표정이었다. 그때 맞은편 테이블에 있던 한 남자가 몸을 앞으로 숙여 대화에 불쑥 기어들었다. 저희가 전망이 있어요. 저희가 전망 좋은 방에 있어요. 샬롯 이모는 화들짝 놀랐다. 펜션 같은 곳에서는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서로를 탐색하다가 겨우 말을 트는 게 일반적이었고 심지어 떠날 때까지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샬롯 이모는 그가 말을 걸기 전부터 그가 교양이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를 흘끗 보았다. 그는 몸집이 통통하고 하얗게 면도한 얼굴에 눈이 컸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었지만 노쇠한 것과는 달랐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샬롯 이모가 그의 옷으로 시선을 옮기느라 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의 옷차림은 전혀 세련되지 못했다. 아마 수영장이라도 가려고 했었나. 그 때문에 샬롯 이모는 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전망이요? 아, 전망이요. 전망 좋으면 좋죠. 이쪽은 제 아들입니다. 노인이 말했다. 이름은 조지고요. 얘도 전망이 있어요. 아, 루시를 막으려던 샬롯 이모가 말했다. 제 말은 아가씨들이 저희 방을 쓰시고 저희가 아가씨들 방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바꾸면 돼요. 좀 더 상류층에 속하는 여행객들은 충격을 받았고 새로 온 숙녀들을 동정했다. 샬롯 이모는 입을 최대한 작게 벌리며 대답했다. 정말 감사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노인이 두 주먹을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세 지는 건 싫어서요. 루시가 말하려 하자 이모가 다시 루시를 억눌렀다. 근데 왜 안 돼요? 노인이 끈질기게 말했다. 아가씨들은 경치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는 장난꾸러기 어린아이처럼 주먹을 쾅쾅 두드린 뒤 아들에게 말했다. 조지, 이분들 좀 설득해봐. 그분들이 전망 좋은 방을 쓰시는 게 당연합니다. 아들이 말했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는 말하면서 숙녀들을 보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고 어딘지 슬퍼 보였다. 루시도 당황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상황인 안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교양 없는 여행객들이 방과 전망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언쟁을 벌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그녀가 존재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무언가 때문인 것 같았다. 그때 노인이 샬롯 이모를 거의 폭력적으로 몰아붙였다. 왜 방을 바꾸면 안 되냐고? 대체 무슨 반대 이유가 있냐고? 30분이면 짐을 다 옮길 수 있다고. 샬롯 이모는 대화의 미묘한 기술에는 능숙했지만 이렇게 무례한 상황에서는 무력했다. 저렇게 무례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의 얼굴은 불쾌감으로 붉어졌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다들 이러고 다니시나요? 그러자 위쪽에 앉아있던 두 할머니가 쇼를 의자 등받이에 걸고 뒤를 돌아보며 분명히 말했다. 저희는 안 그래요. 저희는 아주 점잖답니다. 저녁이나 먹어. 예약. 샬롯 이모는 루시에게 말하고는 조금 전까지 험담했던 고기 조각을 다시 만지작거렸다. 루시는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다고 중얼거렸다. 저녁 먹어. 이 펜션은 완전히 망했어. 내일 당장 다른 데로 옮기자. 그녀가 이 실망스러운 결정을 내리고 있을 때 방끝에 있는 커튼이 스르륵 열렸다. 건장하지만 매력적인 외모의 목사 한 명이 나타났다. 그는 서둘러 식탁으로 다가와 앉으면서 늦어서 죄송하다고 유쾌하게 사과했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루시는 즉시 벌떡 일어섰다. 어머, 세상에, 비비 목사님, 어머, 어쩌면 이렇게 완벽하게 우연일 수가. 어머, 샬롯 이모, 방이 아무리 별로라도 의제 괜찮아요. 어머, 샬롯 이모는 좀 더 침착하게 말했다. 비비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저희를 잊으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튜브리지 웰스에서 목사님께서 부목사로 계실 때 그 추운 부활절에 성베드로 교회에 있었던 미스 바틀렛과 미스 허니처치예요. 휴가를 즐기는 분위기였던 목사는 두 숙녀가 자신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만큼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충분히 유쾌하게 앞으로 나와 루시가 가리킨 의자에 앉았다.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루시는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처럼 말했다. 이모가 허락했다면 루시는 웨이터에게라도 반가움을 표했을 것이다.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상상이나 해보세요. 서머 스트리트도 정말 신기한 동네예요. 허니처치 양은 서머 스트리트에 살아요. 샬롯 이모가 대화의 공백을 메우며 말했다. 그리고 대화 중에 우연히 목사님께서 그곳으로 부임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네, 지난주에 어머니께 들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킴브리지 웰스에서 목사님을 아는 줄 모르셨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답장해서 비비 목사님은 하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목사가 말했다. 내년 6월에 서머 스트리트에 사택으로 이사해요. 이렇게 매력적인 동네로 발령받다니 행운이죠. 어머, 정말 기뻐요. 저희 집 이름은 바람 부는 언덕이에요. 비비 목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보통 어머니랑 저, 그리고 제 남동생이 함께 살아요. 남동생은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교회가 집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루시, 진정해. 비비 목사님 식사 좀 하시게 해드려. 먹고 있어요. 고마워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비비 목사는 설교를 기억하는 샬롯 이모보다는 연주를 기억하는 루시와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는 루시에게 피렌체에 대해 잘 아는지 물었고
루시는 피렌체에 처음 와봤다고 한참 동안 이야기했다. 처음 온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고, 그는 그 역할을 맡은 첫 번째 사람이라는 사실에 뿌듯해했다. 근교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의 조언은 이렇게 끝났다. 첫 오후는 피에솔레나 세티냐노 쪽으로 차를 타고 드라이브하세요. 안 돼요. 식탁 맨 위에서 목소리가 외쳤다. 비비 목사님, 틀리셨어요. 화창한 첫날 오후에는 프라토에 가야 해요. 저분, 정말 독특해 보이네. 샬롯 이모가 루시에게 속삭였다. 우리 운이 좋았어. 그리고 정말 완벽한 정보의 물결이 그들에게 쏟아져 들어왔다. 사람들은 무엇을 봐야 할지, 언제 봐야 할지, 전차를 멈추는 법, 국어라는 사람들을 떼어내는 법, 양피지 같은 서류에 얼마를 줘야 할지, 그들이 묵는 곳에 얼마를 줘야 할지까지 알려주었다. 펜션 베르톨리니의 사람들은 거의 열광적으로 그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친절한 숙녀들은 미소를 지으며 이쪽 저쪽에서 그들에게 외쳤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똑똑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프라토. 그들은 프라토로 가야 해요. 그곳은 너무 달콤하고 너저분해서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곳이에요. 저처럼 그 흔한 관광객들이 몰려다니는 곳을 피하고 싶은 분이라면요. 조지라는 청년은 똑똑한 여인을 흘끗 쳐다본 후 다시 우울하게 접시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와 그의 아버지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명했다. 루시는 성공적인 조언을 얻는 와중에도 그들이 도움받기를 바랄 시간을 찾아냈다. 루시는 누구든 소외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 할 때 뒤를 돌아보며 두 이방인에게 긴장한 듯 작은 인사를 건넸다. 아버지는 그 인사를 보지 못했다. 아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눈썹을 찌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무언가에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다. 루시는 이미 사라진 이모를 서둘러 뒤쫓았다. 이모는 얼굴을 때리는 듯한 무거운 커튼을 지나갔다. 커튼 뒤에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시뉴라가 서서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고 어린 아들 애너리와 딸 빅토리아의 보조를 받고 있었다. 런던의 경박한 말투가 남부의 우아함과 친절함을 흉내내려고 애쓰는 모습은 기묘한 장면을 만들었다. 그리고 더 기묘한 것은 블룸즈버리 지구의 안락함을 흉내내려고 애쓰는 하숙집의 거실이었다. 이곳이 정말 이탈리아일까? 샬롯 이모는 이미 토마토 색깔의 푹신한 안락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비비 목사와 이야기하고 있었고 말을 하면서 그녀의 길고 좁은 머리가 천천히 규칙적으로 앞뒤로 움직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부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저희는 정말 감사해요. 그녀가 말했다. 첫날 저녁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 저희는 좀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그는 유감을 표했다. 혹시 저녁 식사 때 우리 맞은편에 앉았던 노인분 이름을 아시나요? 에머슨이요. 그분, 목사님 친구세요. 하숙집 손님으로서 아는 사이죠. 그럼 더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가 아주 살짝 그녀를 부추기자 그녀는 더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게 말이죠. 제 어린 사촌 루시의 보호자로서 제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빚을 지는 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분 태도도 좀 마음에 안 들었고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하셨어요. 비비 목사가 말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몇 초 후 덧붙였다. 그래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더라도 큰 해는 없었을 거예요. 물론 해는 없죠. 하지만 저희가 그분들한테 빚을 질 수는 없잖아요. 그분은 좀 독특한 분이에요. 그는 다시 머뭇거리다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볼 때 그분은 아가씨들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이용해서 고마움을 바랐거나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방을 아가씨들이 소중히 여길 거라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가씨들에게 신세를 지게 하려던 의도는 없으셨을 겁니다. 예의를 차리는 게 어려운 분이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건 참 어렵죠. 루시는 기뻐하며 말했다.
저는 그분이 친절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사람들이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도 그분은 좋고 지루한 분 같아요. 저는 그분과 중요한 모든 면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아가씨들도 그분과 다를 거고요. 하지만 그분은 불평하기보다는 그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유형이죠.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괜히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분은 아니었어요. 재치도 없고 매너가 나쁜 건 아니지만요. 그냥 자신의 의견을 혼자만 간직하지 못하는 분이죠. 시녀라가 기분이 안 좋아질까봐 저희가 그분에 대해 거의 불평할 뻔했지만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혹시 그분이 사회주의자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샬롯 이모가 말했다. 비비 목사는 그 편리한 단어를 듣고도 입술이 약간 실룩거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 아들도 사회주의자로 키웠겠죠. 조지는 아직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거의 몰라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가 좋은 것 같고요. 물론 아버지의 모든 버릇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역시 사회주의자일 가능성이 높죠. 아, 안심되네요. 샬롯 이모가 말했다. 그러면 목사님은 제가 그분들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 꽉 막히고 의심이 많았다고 생각하세요. 전혀요. 그가 대답했다. 그런 뜻으로 말한 적 없습니다. 그래도 제 명백한 무례함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약간 짜증난 듯 그것은 전혀 불필요할 거라고 대답하고 흡연실로 가기 위해 일어섰다. 내가 지루하게 만들었니? 샬롯 이모는 비비 목사가 사라지자마자 말했다. 왜 버는 말을 안 했어? 루시? 분명히 젊은 사람들을 더 좋아할 텐데 내가 그분을 독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저녁 식사 내내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길 바랐어.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루시가 외쳤다. 그것만 기억나요.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점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분을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루시, 진정해. 아, 제 말은 알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보통 어떻게 웃는지도 알잖아요. 비비 목사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웃는다고요. 재밌는 아가씨네. 내 엄마랑 똑같다니까. 내 엄마가 비비 목사님을 좋게 보실지 모르겠네. 당연히 좋아하실 거예요. 프레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바람 부는 언덕 사람들은 전부 다 좋다고 할 거예요. 거긴 정말 트렌디한 세상이니까요. 팀브리지 웰스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동네에 익숙한 저와는 다르죠. 네. 루시가 낙담한 듯 대답했다. 루시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반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 반감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비비 목사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트렌디한 바람 부는 언덕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고르한 튠브리지 웰스를 향한 것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언제나처럼 엉뚱한 결론에 도달했다. 샬롯 이모는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정말 우울한 사람처럼 보이시나 봐요. 루시는 다시 생각했다. 내가 이기적이거나 불친절했나 봐. 더 조심해야겠다. 불쌍한 샬롯 이모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다행히도 잠시 동안 아주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던 작은 노부인 중 한 명이 다가와 비비 목사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도 되는지 물었다. 허락을 받은 그녀는 이탈리아 여행에 대해 부드럽게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여행을 오기까지 있었던 우여곡절, 무사히 도착한 만족감, 동생의 건강이 좋아진 것, 밤에는 침실 창문을 닫아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아침마다 물병을 완전히 비워야 하는 것까지. 그녀는 자신의 주제를 즐겁게 다루었고 어쩌면 그 이야기들은 방 반대편에서 격렬하게 진행되던 게르프당과 기벨린당에 대한 심오한 담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녀에게는 베니스에서 겪었던 그날 저녁이 정말 재앙이었고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침실에서 벼룩보다 더 나쁜, 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발견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여기는 영국만큼 안전하답니다.
시녀라 베르톨리니는 정말 영국 사람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방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나요. 불쌍한 루시가 말했다.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아, 그래서 창문이 안들을 보고 있구나.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에머슨 씨가 좀 더 눈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녁 식사 때 두 분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분은 친절하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랬겠죠. 샬롯 이모가 말했다. 비비 목사님이 방금 제가 너무 의심이 많다고 꾸짖으셨어요. 물론 저는 제 사촌을 보호하려고 참은 거였는데 말이죠. 물론이죠. 작은 노부인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소녀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중얼거렸다. 루시는 차분한 척했지만 자신이 엄청난 바보가 된 기분을 덜칠 수 없었다. 집에 있을 때는 아무도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다. 아니, 적어도 그녀는 그런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저 나이 든 에머슨 씨는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네, 그분은 눈치가 없죠. 하지만 가끔 아주 미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도 아름답지 않나요? 아름답다고요? 샬롯 이모가 그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름다움과 교양은 같은 건가요? 그렇게 생각했겠죠. 다른 사람이 힘없이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가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비비 목사가 다시 나타나 아주 유쾌한 표정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바틀렛 양, 그가 소리쳤다. 방이 괜찮을 거래요. 정말 기뻐요. 에머슨 씨가 흡연실에서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아가씨들 사정을 안다고 말하면서 다시 제안해 보라고 권했어요. 그분은 저더러 와서 아가씨들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어머, 샬롯 이모. 루시가 사촌에게 소리쳤다. 이제 저 방을 가져야 해요. 저분은 정말로 친절하고 착한 분이세요. 샬롯 이모는 침묵했다. 죄송합니다. 비비 목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제가 무례했나 보네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몹시 불쾌해 보였던 그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그때 샬롯 이모가 대답했다. 사랑하는 루시, 내 바람은 내 바람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아. 피렌체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막는다면 정말 속상할 거야. 나는 단지 너를 위해 여기 온 거니까. 네가 이분들 방을 원한다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비비 목사님, 에머슨 씨에게 제가 그분의 친절한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분을 저한테 데려다 주시겠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 말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져 게르프당과 기벨린당에 대한 대화를 잠재웠다. 목사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떠났다. 기억해라. 루시, 이 일은 전적으로 나 혼자서 처리하는 거야. 너에게서 좋아요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 절대 승낙하지 마. 비비 목사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에머슨 씨는 다른 분과 약속이 있어서 모신다고 합니다. 대신 아드님이 오셨어요. 청년은 바닥에 닿을 듯이 의자가 낮은 세 명의 숙녀들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가 목욕 중이셔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오시는 대로 제가 이 소식을 전부 전해드릴게요. 샬롯 이모는 목욕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가 평생 쌓아온 모든 예의범절이 순서가 뒤바뀐 채 엉망이 되었다. 젊은 에머슨 씨는 비비 목사와 루시가 몰래 기뻐할 만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 불쌍한 청년. 샬롯 이모가 그가 떠나자마자 말했다. 그 방 때문에 아버지한테 얼마나 화가 났을까? 간신히 이 일을 차리려고 애쓰는 모습 좀 봐. 30분 정도면 방이 준비될 겁니다. 비비 목사가 말했다. 그리고 다소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두 사촌을 바라보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철학적인 일기를 썼다. 어머나, 작은 노부인은 마치 세상의 모든 바람이 방으로 들어온 것처럼 몸을 떨며 숨을 들이켰다. 남자들은 가끔 눈치채지 못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해졌지만
샬롯 이모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들은 남자들이 주연을 맡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눈치채지 못한 채 대화를 이어갔다. 루시는 이 모든 것에 무지한 채 문학의 세계로 들어갔다. 북부 이탈리아 가이드북을 펼친 그녀는 피렌체 역사에서 중요한 날짜들을 외우는 데 집중했다. 내일부터는 즐거운 여행을 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30분이 유익하게 흘러갔고 마침내 샬롯 이모는 한숨을 쉬며 일어나 말했다. 이제 모험을 시작해보자. 아니, 루시, 가만히 있어. 내가 전부 감독할게. 이모는 모든 걸 다 어떻게 하세요? 루시가 말했다. 당연하지. 얘야, 그게 내 일이니까. 하지만 저도 돕고 싶어요. 아니, 얘야. 샬롯 이모의 그 넘치는 에너지, 그리고 그녀의 이타심. 그녀는 평생 그래왔지만 이번 이탈리아 여행에서는 정말로 자신을 뛰어넘고 있었다. 루시는 그렇게 느꼈고 또 그렇게 느끼려 했었다. 그러나 그녀 마음속에는 여전히 반항적인 마음이 있었다. 차라리 덜 섬세하고 더 아름다운 방식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됐을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기쁨 없는 표정으로 자신의 방에 들어섰다. 설명에 줄게. 샬롯 이모가 말했다. 내가 제일 넓은 방을 차지한 이유를 당연히 너에게 주었어야 했는데 그게 그 청년의 방이라는 걸 알게 됐고 내 엄마가 분명 싫어하실 거라 확신했어. 루시는 어리둥절했다.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세상 물정 아는 여자고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거든. 하지만 비비 목사님은 그런 추측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지. 엄마는 신경 쓰지 않으실 거예요. 루시가 말했지만 다시 더 크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것 같았다. 샬롯 이모는 그저 한숨을 쉬고는 루시를 보호하듯 품에 안고 잘 자라고 빌어주었다. 그 순간 루시는 뭔가 몽롱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의 방에 도착한 그녀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아르노 강에 비치는 춤추는 불빛, 산 미니아토의 사이프러스 나무, 아페니노 산맥의 산자락, 그리고 떠오르는 달을 배경으로 검게 솟아있는 산을 볼 수 있게 해준 그 친절한 노인을 떠올렸다. 샬롯 이모는 자기 방에서 창문 덧문을 걸쇠로 잠그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 아파트 전체를 둘러보며 벽장이 어디로 통하는지, 비밀 통로나 통로가 있는지 확인했다. 그때 그녀는 세면대 위에 낙서된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엄청난 의문들로 가득한 메모였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녀는 생각하며 촛불에 비춰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의미가 없었지만 점차 위협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졌고 마치 악의 징조 같았다. 그녀는 그것을 당장 없애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지만 다행히도 그것이 젊은 에머슨 씨의 소유물이라서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래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떼어내 2장의 기름 종이 사이에 끼워 그가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방 점검을 마치고 습관대로 크게 한숨을 쉰 뒤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영상에서 제 2장 이야기가 이어집니다.